시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장치를 통해 제한하기 때문에 부족함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제한 효과는 한정된 공급밖에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대학 입학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원의 공급이 모두에게 다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면 그런 제한이 필요 없지만 이런 제한이 있는 이유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학이 그러니까 어, 뭐죠?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학력고사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고 제가 학력고사 세대 보니까 다른 거. 근데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 다양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신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여러분들 같이 만학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성적은 보지만 성적보다는 더 그러니까 어, 경쟁보다는 그러니까 하고자 하고 한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하는 만학도 겨냥들도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요를 제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희소성은 단지 소량 또는 적은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원의 희소성을 말할 때 그 의미는 원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간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광물이라고 하는 히토류도 마찬가지죠. 히토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은 쓰지 않고 해외에 있는 히토류를 그러니까 해서 나중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가져가 그러니까 뭐 외국의 것을 많이 수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산유국인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국의 나중에 이후에 어, 필요할 때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거죠. 희소한 자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이 아무리 자신의 이 갖고자 하는 양 그 이상을 포기한다 해도 희소한 것에 대한 개인의 몫이 분배되려면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조정 방식이 없다면 그 사회에는 심각한 분배의 편중으로 부의 집중 현상을 불러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심각한 빈부격차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유한 나라 또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더 나은 생활의 편의를 원하고 있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물 부족, 기아 뭐 이런 것들, 환경오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쓰고 버렸던 쓰레기가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못 사는 나라에 집중돼서 모여들고 있다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택 보급률이 실제적으로 인구 대비하면 120%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 또한 같은 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람들의 물물교환 방식은 각자의 원하는 물품을 서로 바꾸는 물물교환 방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물교환은 매번 물품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서로의 물건은 어느 정도 교환해야 대등한 가격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한 교환 매개물로 이동하기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은 금속 등의 물품 화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속 화폐는 휴대하기 쉽고 운반이 용이하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쉽게 교환이나 매매 등의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18세기에 들어서 지폐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폐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합니다.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갔죠. 지금은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당근 저도 이제 최근에 당근을 조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올라올 때 그때그때 그것을 구입하는 부분에서 예전에는 뭐 돈을 주고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면 지금은 보고 물건이 마음에 들면 돈을 온라인으로 이체하고 그냥 물건만 챙겨오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결정에 대한 이해는 교환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상품의 생산과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상품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화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다양한 시장, 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도 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쪽은 상품을, 다른 한쪽은 화폐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구조로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환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판매 물품의 수량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화폐량이 늘어나는 경우. 뭐 이렇게 되죠. 뭐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올리고 저쪽에서 올려가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대중 매체를 통해 물품이 귀해져서 즉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른다고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거죠. 화폐량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상품 공급이 많거나 적어지는 경우 말고도 돈이 시중에 많아지는 경우, 즉 화폐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존재는 한다. 실물 경제에서는 구매자들의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가계소득이 임금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하지만 통계상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다. 더 좋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는 더 많은 상품이 생산을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생산물을 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팔리지 못하는 상품들은 과잉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70년대 20세기 뭐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니죠 중반 우리나라가 중반 70년 80년 90년대에도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자 벌어서 가족을 다 먹여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혼자서 그는 엄두도 내는 맞벌이도 해도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한 과잉 공급은 상품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시장이 바로 그런 예가 되는데요. 지속적인 주택 건설로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가격이 하락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시중에 돈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구매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그래서 구매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화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강남 이런 데서 한 채에 10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 현금을 주고 금융 부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 구매력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고 몇몇 소수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들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과 가계가 1차 소득인 임금이나 저축 외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기 때문에 빌려서 구매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 이런 것들을 깨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곧바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면 생산이 확대되고 상품 생산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상품 증가에 맞춰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화폐 발행이나 신용을 통해 통화를 늘리지 않으면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가격이 낮아져야 증가한 생산물을 모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화폐가 더 빠르게 회전하고 은행은 더 많은 신용을 발행하게 됩니다. 은행은 금리를 높여 높은 이자를 받으려 할 것이고 시장에서 최대 이윤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자들은 투자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이룬다면 제조업자들은 극도의 투자로 생산을 확대하지 않게 되고 설비 투자로 인한 과잉 생산이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은행은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면서 통화량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기는 불황으로 저울하는 이게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화폐와 가격에서 살펴봤듯이 통화량은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 공급은 한국은행과 같이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에 관한 결정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직접 사용되는 지폐와 동전의 현금 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에서 나간 현금이 모두 현금 통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가 엄청나게 풀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5만원짜리는 많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경우죠. 중앙은행에서 나간 그리고 또한 중앙은행에서 나간 현금 중에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몫이 있었는데 이걸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현금 통화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요. 예를 들어 시민이 은행에 돈을 예금했다고 하면 최초 예금을 받은 은행은 이 예금을 기초로 하여 그 몇 배만큼의 예금 통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용창조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신용은 항상 투기를 동반하고 마치 쌍둥이 형제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과 투기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탄생했고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통화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빚이며 통화가 팽창되어 가면서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은행의 신용창출로 늘어난 시중의 돈은 대부분 최초에 예금한 돈을 뺀 나머지는 모두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만들어진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돈이 더 줄어들게 되고 돈을 벌어 빚을 갚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것이고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빚을 갚으려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시중에 있는 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낮은 이자율과 함께 시중 예금은행에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는 부채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이자로 빌린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처를 찾게 되고 그러나 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거나 많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림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면서 본래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때 항상 위험이 다르죠. 이 미국의 경제 위기의 하나였죠. 부채는 개인의 몫이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많은 부채를 얻어 새로운 산업 부분에 사업을 투자하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모노발식으로 시장에서 사업 성장을 확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면서 경제 5대 그룹 이렇게 갔다가도 뒤로 처지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일명 성자의 독식, 성자의 저주이라고 하면서 비용을 높은 가격으로 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산 것 때문에 기업 전체,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팽창으로 인해 늘어난 시중의 화폐는 경제 거품을 일으키고 상품 시장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이 되고 이를 소비하기 위해서 많은 화폐들이 몰려들면서 자산 시장에서도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상품의 가격들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다시 지도권 이런 경기 불황이 야기되게 되고 경제 거품 또는 금융 거품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부풀려진 가격을 의미하게 되고 대부분의 거품들은 상품이나 자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형태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지만 독점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독과점에 대한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필히 그러니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거품은 대체로 부유층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토지, 주식, 주택 등 자산시장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시장에서는 생산이라는 행위가 가치 상승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이상이 되는 시간 동안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일본 청년들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부조가 있다는 거죠. 일본에 갔을 때 뭐 들었던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본의 젊은 층들은 집을 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집에 투자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본 세대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거품이라는 것들을 인지한 세대이기 때문에 집보다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월세를 주고 살아가는. 근데 이제 집에 투자하는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이유를 남기고 되팔기 위해 상품을 구매할 때만 자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과일을 재배하는 농부가 쌀을 사기 위해 돈을 받고 과일을 팔았다면 그 돈은 자본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인이 더 비싼 가격을 되팔기 위해 농민으로부터 과일을 구매했다면 그는 자기 돈을 자본으로 사용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윤을 낳는 사업이나 거래를 위해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은 자본이 됩니다. 단지 사용을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파는 것과 이윤을 목적으로 팔기 위해 사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화한 것을 말하고, 상품은 판매를 위한 생산물로 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사용가치 때문이고, 이렇게 자본주의들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굴러가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은 상품 생산과 교환을 통해 이윤을 발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노동력도 상품으로 매매되며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노동력을 판매한 가격이라고 거래가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하지만 이 노동력을 다시 되팔아서 이윤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투입으로 하여 생산된 상품을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거죠. 시장의 기능도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에 충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자본은 주로 상업을 통해 축적되었습니다. 뭐 객주, 그러니까 그때 상도 이런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시기의 상업 활동은 상품의 교환뿐만 아니라 식민지 정복, 약탈, 해적질 등을 통해 포괄적인 방법으로 까지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축적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윤은 어디에서 발생하게 될까요? 이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윤은 시장에서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 때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의 일부가 바뀌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은 상품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농산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것을 다시 파는, 그렇게 하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그냥 쌀을 파는 것보다 쌀을 빵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뭐 복숭아를 바로 판매하는 것보다 복숭아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카페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 그러니까 6차 산업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치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노동가치설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노동가치설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론화한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가 처음으로 주장한 이론으로서 이후 리카도 그리고 마르크스의 일까지 이어지면서 잉여가치설로 정립되었습니다. 잉여가치설은 이윤의 원천이 노동력 안에 숨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깊게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상품으로 파는 노동력은 그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가치로서 임금으로 주어지는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 가치를 창출한 노동력의 사용 가치로 나누어집니다.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 과정에서 노동력이 창조하는 가치는 크게 다르고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사용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성장하면서 인류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고통은 공황이라고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 1930년이라고 39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공황들은 계속 이루어져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공황의 특징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에서 비롯된다. 이런 공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반대로 하락한다. 과잉이다 보니까 뭐 하락하는 부분 이런 게 이야기가 되겠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공황은 사용할 상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상품을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팔리지 않게 되고 아무리 뭐 이런 부분 공장에서 만드는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도산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공황이란 과잉 공급된 상품이 제대로 소비되지 못해 재화와 화폐의 원활한 흐름이 깨지면서 경제가 붕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공황이 발생하면 자본 및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자원은 낭비되며 공장의 생산 활동이 멈추면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본주의가 화폐 경제라는 점과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폐를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뭐 사고자 하는 상품을 시장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폐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화폐의 힘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가 끌어들이는 뭐 자력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공황이 발생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이윤율의 저하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주기적인 이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뭐 경제학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윤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930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사건 중에 대공황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케인즈 이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는 대공황이 진행되는 중에 1936년 자신의 저서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적 이론에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공황의 원인이 과잉 투자에 따른 과잉 생산 때문이 아니라 수요의 부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요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경제가 호황에서 불황이나 공황으로 떨어지는 이유로 경제주의 주기에 있어 경제 호전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약하게 되고 따라서 기업가의 투자 의지가 변덕스럽다는 것이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이윤율 하락은 뭐 억제하는 요인과 뭐 증가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억제하는 요인들을 보면 노동력 가치, 여러 임금 삭감, 불변 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상대적 과잉 인구, 대외 무역, 주식 자본 등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겠지만 한편 공황이라는 고통도 가져왔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필연적으로 공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적인 생산력의 발전은 이윤을 저하하는 경향을 발생시켰고 이윤율 저하 경향은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윤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 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본은 이윤 증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했고 그러나 생산력 발전은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주의의 딜레마라는 부분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뭐 기능과 장점에 관련된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게 쿠팡입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이라고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빠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저녁에 시켜도 아침에 도착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시키는 그리고 서비스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 로켓, 무슨 클릭?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경쟁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시장의 큰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 경쟁하게 되는, 합종 연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태의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뭐 시장을 선도한다든지,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얘도 있을 것이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기업이 후발주자라고, 좀 현대자동차 맞아 후발주자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 경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주문, 결제, 지루한 경영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 그리고 소비자 경험들을 혁신하는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사례는 지금 이제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핵심 부분은 시장은 효율, 선택, 경쟁, 성장의 긍정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